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한 더위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39도를 넘었습니다. 동해안에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름 가까이 이어졌던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의 심한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경기 화성 만세구는 39.5도, 부천 원미구는 39.1도까지 치솟았고 여주 가남읍과 충남 홍성 서부면, 서울 구로구 등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도 36.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대부분 지역은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한때 강릉에는 시간당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은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해상을 지나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강풍과 높은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완전히 멀어지기 전까지는 제주와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제 폭염의 영향권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온 자체가 폭염특보 수준에 준하는 매우 높은 기온입니다. 극한 폭염은 주춤해도 더위는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폭염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 일찍부터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밤에도 무섭습니다. 낮에 섭씨 40도에 육박한 공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서울은 2주 넘게 열대야가 지속했습니다. 또 해가 뜨자마자 공기가 더 뜨겁게 달궈져 숨막히는 더위가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자세히 보면 저녁이나 밤, 새벽보다 오히려 해가 뜬 직후부터 아침 시간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열대야로 밤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아침 일찍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거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한낮을 피해 이른 아침 야외 작업을 하려다가 높은 기온에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의 지속으로 오전 시간대에도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아침 시간대에도 똑같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진 같은 온열질환 증상이 빠르게 악화합니다. 실제로 올해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 환자는 80세 이상에서 12.5명을 나타내 50대 이상 나이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 역시 60% 넘는 비율이 8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극한 폭염으로 밤낮 없이 고온이 지속하는 만큼 온열질환에 취약한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는 이중 고기압에 의한 열돔 현상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염이 극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이 지나간다 해도 뜨겁게 달아오른 한반도 주변 바다가 다음 달까지는 더위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고기압 2개가 상하층 이중으로 덮여 열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두 겹 덮은 양상인데 그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열돔이 사라져도 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중대 경보급은 아니더라도 찌는 듯한 더위가 9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질 거라고 분석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8월 상순이 가장 뜨겁고요. 8월 중순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9월 중순까지는 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더위가 길어지는 원인은 뜨겁게 데워진 바다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여름 내내 열을 축적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 2도 이상 높은 고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워진 바다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지구온난화로 북쪽 찬 공기 남하마저 늦어지면서 늦더위를 부추기는 겁니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서도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낮을 확률의 2.5배에 달합니다. 역대급 더위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 9월 중순까지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고 사상 첫 9월 열대야까지 관측됐던 2024년의 늦더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친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집문서를 내줍니까?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5월 항쟁의 주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 같은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이어서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도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소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인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요.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란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안에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다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집주인들의 부담 전가와 매물 잠김은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목을 조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피노키오 세제 개편 아니냐며 연일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중후회에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죠. 민주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선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 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서울시의 반응은 이미 시큰둥합니다. 공급 방식을 놓고 견해차가 크기 때문인데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놓고도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공원에 있는 어린이 정원입니다. 미군에서 돌려받은 용산기지 일부로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2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풀리면서 정부가 이곳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닥치는 상황에서 녹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에만 몰두해 멸실 가구가 늘고 있는데도 정부 공급 체계에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본인이 못한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아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방안까지 끄집어내 선반대부터 했습니다. 거듭 반박에 나선 오 시장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미래 세대 자산이라는 철학에 따라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국가공원 조성을 추진해오지 않았느냐며 꼬집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는 한 여권과 서울시의 이 같은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급 절벽이 너무 심해서 전월세나 매매 시장 모두 불안한데요. 지금은 민간과 공공의 힘을 합쳐서 공급 총력전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어느 방식이든 공급 속도전이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법 개정안이 이 시행을 2달여 앞두고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난도 수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설립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역량이 좀 괜찮다. 라는 전제 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수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활동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9곳입니다. 금융증권, 마약, 의약범죄처럼 여러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업할 필요가 있거나 정규유착, 성관이 비리 의혹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보안 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피고인 측이 검사의 합수본 참여에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더 나아가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일각에선 검사의 법률 자문, 즉 의견 제시로 역할을 제한해 운영하는 걸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하지만 수사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난도 수사에 각 기관 역량을 최대한 쏟는다는 합수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기존 검사의 수사를 예외적으로 90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긴 가운데 이 부칙이나 시행령 수준을 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검사의 수사 기능이 배제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구멍이 생겨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지면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는 약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변호인이 증거와 논리를 촘촘하게 갖춰 제출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 수사 대응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수사 양극화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엔 피해자가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될 거란 겁니다.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건 막대한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가 약해진 상황에서 법률 조력의 차이가 수사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재판까지 넘겨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 사건이 표류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수사 상황을 챙긴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확보가 됐지만 내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사이 신경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던 지난해 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씨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자신은 물론 김혜경과 김정숙 여사 수사 상황까지 노골적으로 챙긴 정황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텔레그램 메시지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그와 관련된 일련의 내란 외환 범죄 혐의 사건 사이에 구체적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 처리를 위해 항소를 취하하고 2차 종합특검으로 사건을 넘기려 했지만 뜻밖의 법리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업무 관련 서류를 검찰총장에게 넘기게 돼 있는 내란특검법 18조의 해석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를 특검 전체 업무가 종료됐을 때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봤지만 종합특검은 종결한 사건은 검찰로 보내라는 얘기라며 이첩을 거부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조차 마다했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건의 수사를 다시 개시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건을 둘러싼 이 같은 핑퐁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 내부 고발자 입건 문제로 불붙었던 두 특검의 신경전 2라운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처지인데 검찰청 폐지 등으로 가뜩이나 과부하가 걸린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놓고도 특검끼리 기싸움을 벌이다 핵심 수사를 붕 띄워버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청문회와 압수수색에 과거의 각종 비위까지 드러나며 벼랑 끝에 물린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는데 얼마나 변화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경기력 부진에 대한 비난은 불공정했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과 정몽규 전 회장의 독단적인 협회 운영으로 옮겨붙었고 점점 커지는 국민적인 분노에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과 국회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정확성이나 공정성 이런 거를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축구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축구 가버넌스 전반에 대한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후폭풍은 더 거셌습니다. 14, 15년 전 대표팀 경기에서 외국 심판들에 대한 성접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협회 임직원의 횡령과 프로축구 시민구단들의 혈세 낭비와 부실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는 추락할 데가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축구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협회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각종 비위에 사과하며 다만 현재는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과 질타를 전 구성원이 철저한 수의신의 기회를 삼고 강도 높은 노력을 통해 조직 문화를 바꿔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마친 마당에 또 어떤 비위가 추가로 드러날지, 축구협회의 반성과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질지 국민 대다수는 아직 따가운 시선으로 대한축구협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새벽 시간대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함께 살던 모녀가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뻥 뚫린 창 너머 검게 그을린 천장이 보입니다. 새벽 4시 반쯤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4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모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모녀는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방에 함께 있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0대 고령의 어머니와 하반신 마비를 앓던 60대 딸은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숨진 모녀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차를 몰던 60대 여성은 스스로 몸을 피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전남 광주 신가동 신가 지하차도 근처 제2순환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고 승용차에서 불이 났으며 두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25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열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에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었는데 이 현상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사이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는 순환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코스닥은 90포인트 가까이 올라 800선 문턱까지 갔지만 코스피는 100포인트 가까이 빠져 6,200선을 겨우 지켜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두 차례 매수 사이드카 발동 속에 4일 연속 랠리를 펼친 반면 코스피는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가 교차하는 극심한 혼조세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부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춤을 추는 사이 두 종목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전력과 금융, 바이오 등으로 향하며 코스닥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번 주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은 코스피 대형 수출주보다 코스닥 중소형 성장주와 내수주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번 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대거 실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코스닥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했던 과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관련해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어 국제 유가가 하락할지와 오는 12일 발표될 미국 7월 물가지표가 시장 기대에 부합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7월달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인플레이션 안정이 확인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시행 후 일평균 거래 대금이 12조 원에서 1조 원 수준까지 줄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될지도 관심입니다. 시장의 거래 자체가 위축된 영향도 있겠지만 이 자금이 그동안 소외됐던 우량주 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백화점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실내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방문객은 물론 식음료 매출까지 함께 증가했고 우양산과 냉감 침구 같은 여름 상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한낮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쇼핑을 하고 식사까지 해결하는 이른바 도심 피서가 새로운 소비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긴 실내기도 하고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서 백화점 오게 됐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밖에서 놀기가 너무 더워서 여기 시원한 실내에서 카페도 가고. 실제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방문객은 직전 주보다 각각 30%, 14%, 17% 늘었습니다. 고객들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음료 매출도 함께 증가해 백화점 3사 모두 2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렛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롯데와 현대 모두 방문객은 각각 40%와 28% 늘었고 식음료 매출도 크게 증가하며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도 폭염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햇볕도 차단이 되고 비도 막을 수 있는 우양산인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우양산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선글라스와 우양산 매출이 각각 30%와 15% 늘었고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우양산과 선글라스 판매가 각각 33%와 24% 증가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냉감 매트리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 늘었습니다. 통상 7, 8월은 휴가철 소비 분산으로 백화점 업계의 대표적인 비수기로 꼽혀왔지만 올해는 폭염이 소비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원화 약세와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상반기 백화점 외국인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여름철 특수가 하반기 실적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 뒤에 관객에겐 낯선 공간이 있습니다. 요즘 공연장들은 평소엔 갈 수 없는 백스테이지를 공개하며 보기만 하던 공간에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대 일부가 계단처럼 서서히 솟아오르고 따뜻한 톤의 베이지색 커튼이 공연장을 감싼 뒤 세심한 음향 전달을 위한 음향 반사판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공연이 없는 평일 오전 부천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공연장 투어입니다. 시작! 파이프만 4,000개가 넘는 대형 오르간도 직접 연주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오르간 연주를 해봤는데, 연주라기보다 한번 만져봤는데 너무나 뜻깊고. 서연아, 어땠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가장 재밌었던 반응은 노란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객석 의자가 있어서 그 의자가 혹시 뭐 VIP석이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저 음향 반사판의 재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문을 지나가면 관객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연장 백스테이지가 이어집니다. 무대 뒤에서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평소 출입이 제한된 출연자 대기실과 분장실을 지나 현재 계시는 이곳은 공연 때 연주자들이 무대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조성진, 임윤찬처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실제 연주한 피아노도 가까이에서 살펴봅니다.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 공연에 대한 이해와 몰입을 높이고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저희 콘서트홀은 특별히 또 클래식 전용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숨어있는 기가 막힌 테크닉들이 많거든요. 콘서트를 들을 때 그냥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주는 여러 다양한 체험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지금 일단 이쪽 위에 천장을 한번 보시면 무지하게 복잡하죠. 백스테이지를 여는 움직임은 대한민국 대표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000석이 넘는 대극장 뒤편에서는 40m 높이 무대 장치가 움직이는 원리를 직접 확인하고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베토벤에서 배우들이 실제 쓰는 옷과 가발, 소품도 둘러봅니다. 무용단 연습실에선 함께 몸을 움직이며 공연의 일부가 돼보는 체험을 합니다. And we enjoyed actually going backstage and seeing how everything worked. They had a lot of lights, music systems, and like wigs and everything. I thought that was really interesting. I thought the fan show was pretty cool. Like the way they opened the fans and closed them, and their movement, it was really nice. Yeah. 특히 세종문화회관은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 등 대표 관광지와 맞닿은 입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상 전망 공간까지 투어에 연계해 공연장 방문을 특별한 여행 코스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또 이렇게 광화문 광장 중심에 있는 우리 극장을 한번 좀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분들한테 오랫동안 특별한 좀 경험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백스테이지 투어를 도시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찾던 공연장이 이제는 도시를 찾는 이유가 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아침 길었던 열대야 행진이 숨을 고르면서 서울에는 18일 만에 기온이 25도를 밑돌았습니다. 서울 기온 24.5도까지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열대야가 나타났고 낮에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전은 25.2도, 대구는 25.9도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폭염특보 속에 서울과 대전은 34도, 전주는 35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더위 대신 호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도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 경북 북동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으로는 거센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아침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